역할놀이를 하면 좋은지, 역할놀이를 안 하는 게 좋은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요, 선생님, 몬테소리 교육에선 역할놀이를 안 하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러면 아이가 할 때 하지 말도록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역할놀이를 하는 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제가 듣기로는 역할놀이를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왜 몬테소리 교육에서 역할놀이를 하지 않는 거죠? 이런 질문을 제가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오늘은 역할놀이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파헤치려고 합니다. 왜 아이들이 역할놀이를 하는지를 보면, 역할놀이는 영어로 pretend play라고 해요. 이 pretend play는 하는 척입니다. 근데 왜 아이들이 하는 척을 하냐면요, 보통 아이들이 가정 내에서 역할놀이를 할 때는 부모가 하는 행동들을 보고 모방해서 그걸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환론적 사고라고 해서 실제 사물이 살아있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그대로 표출해보고 싶어 해요. 근데 예를 들어 가정 내에서 엄마가 설거지하는 걸 봐요. 우리 엄마나 아빠는 아이가 접시를 가지고 막 설거지를 하다가 떨어뜨리면 어떻게 해요? 깨질 수 있으니까 이 깨질 수 있는 접시류들을 주지 않아요. 그럼 어떤 걸 주냐면 접시와 흡사한 장난감들을 사거나, 아니면은 자르기 하는 활동 중에 과일 자르기 같은 걸 하면 가짜 과일을 줘서 자르는 형태를 해볼 수 있게끔 두거나, 실제적인 걸 주지 않고 가짜의 형태를 많이 두기 때문에 아이들이 역할놀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역할놀이는 부모가 하는 행동을 아이가 해보고 싶었지만 그걸 실제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받지 못한 상태로 아이가 그걸 보고 그대로 표현해 보는 방식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러면 이 역할놀이를 하는 것이 좋은가, 또는 역할놀이를 하는 것이 안 좋은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 당연히 발도르프나 프레벨 교육에서는 아이들이 역할놀이를 하는 것에 있어서 실제가 아닌 공상적인 활동일 수 있지만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상상해서 표출해내는 이 과정이 굉장히 의미 있고 존중되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했던 거를 자기만의 세상을 표출하면서 자기의 것으로 형성하고 그걸 나열하고 그림을 그려내는 이 과정을 굉장히 창조적인 또는 창의력 있는 활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에 반대되게 몬테소리 교육에서는 이렇게 아이가 역할놀이를 하는 이유가 실제로 아이가 해보고 싶었지만 그걸 할 수 없게, 아이가 하지 못하도록 아이한테 위험한 사물 또는 할 수 없는 사물들을 줬기 때문에 아이가 실제를 경험해보지 못해서 나타나는 그런 변칙적인 삶을 아이가 역할놀이로 표출해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몬테소리 교육에서는 일탈 요소라고 하는 영역이 있는데요, 이런 일탈적인 예시로선 아이가 지나친 상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지나친 상상이라고 하면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진짜라고 믿기 시작하면서 그 진짜라고 믿기 시작하는 것들을 가지고 역할로 표출해내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재미있는 사실은 이 역할놀이를 많이 하는 게 너무나도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동화책을 읽어주고 그 동화책을 기반해서 스토리텔링을 해준다던가, 그걸 가지고 아이랑 같이 역할놀이나 아니면 역할극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자꾸 기존에 주어졌던 사물을 다른 형태로 표출해내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몬테소리는 절대적으로 사실 그거를 우리가 고의적으로 만들어내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왜 만들어내지 않냐면요, 아이가 자기가 원래 숟가락을 퍼서 이렇게 들어서 먹어야 되는 것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변칙적이게 자꾸 이걸 눈을 가리거나 귀를 파거나 이런 걸로 보여줬을 때 당연히 숟가락을 가지고 먹는 게 아니라 다른 활동을 해보겠죠. 이런 일들이 발생되는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아이가 실제로 해볼 수 있는 활동들을 스스로 그 단계적으로 진짜로 해볼 수 있게 준비해 준다면 아이가 역할놀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그럼 몬테소리 교육은 역할놀이를 안 하면 아이들이 좀 위험한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들한테 실제로 칼을 주거나 다리미를 주거나 설거지를 하도록 하거나 신발을 스스로 신을 수 있게 하거나 이런 전반적인 일상을 배제시킨 상태로 아이가 역할놀이로 하게끔 변질되게끔 하는 것들을 너무 큰 자유를 줘서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걸 줄이고 아이가 실제적인 것들을 가짜가 아닌 진짜로 하게 되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플레이가 아닌 워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도르프랑 몬테소리랑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게 발도르프는 역할놀이를 엄청 많이 하고 몬테소리는 역할놀이를 거의 하지 않고 아이가 실제적인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저 질문이 있어요. 우리 아이는 이미 역할놀이를 너무 많이 해요. 그럼 이걸 몬테소리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르게 아이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어머니, 저는 사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진짜를 해보고 싶은 경험들은 많이 있었으나 내가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엄마한테 요구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진 선에서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을 바탕으로 내가 알아서 해석해서 놀이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질문을 만약에 아이가 한다면 명확하게 답이 나와요. 아, 우리 아이가 진짜를 가지고 해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겠구나. 그러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아이를 구체적으로 관찰해야 돼요. 아, 우리 아이가 어떤 일상을 해보고 싶을까? 지금 예를 들어 계속 자기가 내가 할 거야 하면서 막 옷을 막 자기가 막 자꾸 벗고 입고 단추 내리고 올리고 막 지퍼 내리고 올리고 이걸 막 계속 하려고 해요. 아, 그럼 우리 아이는 지금 열고 닫기에 굉장히 흥미가 있구나. 근데 그런 실제 일상을 해보고 싶었구나. 아니면 저기서 주방놀이를 하는데 막 저기서 볶는 걸 하지만 진짜 볶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불을 줄 수 없으니까. 우리는 실제 칼을 줄 수 없으니까. 실제 요리를 줄 수 없었으니까요. 그럼 그걸로 막 이렇게 가짜를 가지고 하는 걸 보면 아, 우리 민준이가 진짜를 해보고 싶었구나. 그러면 아이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진짜로 준비해 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 그냥 뭐 그래 요리? 그래 밥 띡 하고 주고 이제 요리해봐. 아니면은 열고 닫기? 그래? 그러면 문 딱 하나 주고 열고 닫아봐. 이거는 아이가 도입과정 결과도 명확하지 않고 아이가 스스로 그걸 경험하고 마무리까지 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가 그거를 온전히 해보려면요. 엄마가 준비물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예시를 하나 줄게요. 오렌지 자르기, 뭐 오렌지에서 주스 짜기 이런 걸 한다고 하면 어떤 준비물들이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화장실에서 양치를 해요. 그러면 물컵도 필요하고요. 수건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칫솔도 필요하고요. 치약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발 디딤대도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의 요소들의 준비물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주스 짜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머니, 제가 이제부터 주스를 자르기 위해서 제가 좀 힘드니까 반으로 잘라주시고요. 이걸 잘랐을 때 스퀴저가 필요하니까 스퀴저를 준비해 주시고요. 이걸 아이가 물어보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잠만 자고 있으면 우리가 아침에 그거를 준비해야 돼요. 딱 준비물을 딱 세팅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진짜의 일상을 해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역할놀이를 점점 줄이고 현실에 대한 애착을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자, 이게 근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되게 재밌는 게 이제 발도르프는 그러면 진짜 활동을 하지 않는다. 아니요. 발도르프도요. 일상이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역할놀이를 하지만 동시에 아이가 일상활동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활동하는 거를 같이 그냥 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 어떤 게 있냐면 엄마가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민준이가 옆에 와서 엄마 다리를 막 이렇게 잡아당겨요. 그러면서 자기도 좀 해보고 싶대. 그러면 아, 민준아, 엄마가 이렇게 설거지하고 있는데 민준이도 조금 해보고 싶었구나. 그러면 조금 같이 해볼까? 하고 조금 작은 바구니에다가 별도로 담아서 아이한테 주면 그게 바로 일상 시작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주스를 따르고 있는데 아이가 엄마 나도 따라 볼래 하면 그래 너도 따라봐 하고 주면 그것도 일상의 시작이에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매우 내추럴하게 그냥 갑자기 아이가 원할 때 이 일들이 발생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게 나는 몬테소리 일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놀이는 발도르프로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되게 재밌는 사실은 사실 우리 집에서 하고 있는 게 몬테소리 일상이 아니라 발도르프에서 하는 일상이랑 굉장히 흡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몬테소리에서 하는 일상과 발도르프에서 하는 일상의 차이가 뭐가 있냐면 이 발도르프의 일상은요, 이 리듬이 되게 중요해요. 생체 리듬이 되게 중요해서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평소에 9시에 잠을 자요. 그리고
그 일어나는 시간의 패턴이 정해져 있고 밥을 먹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이걸 우리가 스케줄이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 태양이 뜨고 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 아이는 불만을 가지지 않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거든요. 이 리드미컬하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일상들은요, 이 발도루프에서 그냥 간단한 일상처럼 우리가 아이가 실제로 해볼 수 있게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아이가요,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이 아이가 예를 들어 따르기를 많이 해봐야 되는 아이예요. 그러면 요만한 비커에다가 물을 어느 정도 일정량 따라 놓고 그거를 딱 부었을 때 이 아이가 물을 마실 수 있는 정도의 컵에 따라서 마실 수 있게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이런 준비 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우리 가정에서 만약 일상을 이거 우리 아이랑 실제로 스스로 해보게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사실 몬테소리 일상에 가깝기보다 발도르프 일상에 가깝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굳이 그냥 뭐 요런 일상하고 저런 일상하면 그냥 가정에서 일상하는 건데 굳이 이걸 왜 이렇게 나누냐면요, 우리가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요구하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바라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우리한테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준비해 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내가 몬테소리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제 얘기를 들어보고 나는 그러면 준비는 하지 않았지만 진짜 필요할 때 아이랑 그냥 일상을 했었구나. 그럼 내가 하고 있었던 게 몬테소리 교육 일상보다 발도르프나 이런 프레벨 교육의 일상과 흡사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시면 진짜 몬테소리 활동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한 5배, 6배, 10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몬테소리에서 역할놀이가 아닌 실제 일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해야 되냐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기본적으로 이 가정 환경에서 실제로 역할놀이를 줄이고 실제 일상을 해볼 수 있게 도입을 해보려면 첫 번째로 분리된 공간에 놓여진 공간별 교구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구장을 낮은 형태로 아이의 키를 좀 보셔야 돼요. 1단이든 2단이든 3단이든 이런 걸 구매를 하셔서 영역별로 구획을 나누셔가지고 거기에 딱 획일화돼서 되게 간단한 것부터 추상화돼서 구체화되는 순서로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나열을 하나씩 해놔요. 예를 들어 일상활동이라고 가정했을 때 따르기, 붓기, 넣고 꿰기, 아니면은 분류하기, 이런 활동들이 있을 수 있겠죠. 또는 아이가 손 씻기, 빨래하기, 설거지하기, 운반하기, 이런 활동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일상들을 구획을 딱 나눠서 아이가 시작하고 과정이 있고 마무리할 수 있는 단계까지 할 수 있게 일상을 실제로 준비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별도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다른 방법으로 되게 이거는 진짜 필요한 건데 협탁을 사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가정 내 교구장만 이렇게 좀 사서 한 곳에 다 모아두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영아기 때 0에서 특히 2, 3세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물건을 가지고 와서 내려놓고 어머니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다시 가져다 놓겠습니다 하고 정돈하고 작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알아가면서 잘하는 친구들도 적응되면 할 수야 있겠죠. 근데 그 과정이 처음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협탁을 사셔가지고 낮은 이 협탁에 일상을 딱 세팅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두리번 되다가 딱 보자마자 이게 어떤 활동을 하는 거구나. 이거는 엄마가 빨간 색깔 멜라민 쟁반에다가 빨간 색깔 사과를 반쯤 잘라놨다가 빨간 색깔 슬라이서가 있고 빨간 색깔 쟁반이 있네. 그럼 엄마가 의도한 거는 이거를 잘라서 먹어보라는 거구나가 아이가 딱 보자마자 느껴져야 돼요. 그렇게 공간별로 사과 자르기, 크래커 발라서 간식 먹기, 물 따라서 자기가 마실 수 있게 하기, 주서로 주스 짜보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스스로 해볼 수 있게 공간에 5개, 6개를 준비해서 아이가 스스로 해볼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가 말하는 일상 활동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역할놀이에 대한 큰 범주 내에 발도르프의 일상, 몬테소리 일상의 차이점,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같이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그런 좀 분리된 그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진짜 집에서 몬테소리 일상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제 얘기를 들어보고 아 이게 발도르프에 좀 가까운 일상이었구나 라고 하시면 지금 바꿔보셔야 할 거는 첫 번째, 아이를 구체적으로 관찰하기. 관찰했더니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이 뭔지 두 번째, 파악해보기. 세 번째, 파악한 거를 아이가 잘 때 리스트 정리해보기. 예를 들어 사과 썰기, 뭐 따르기, 물 따라 먹기 이런 거 한 3-4개 정도 정리하기. 네 번째, 그거를 다이소 아니면은 특정 뭐 모던하우스 이런 데 가서 사기. 그리고 5번째는 그런 거를 딱 구획을 나눠서 필요한 만큼만 세팅해보고 아이가 관심 있는지 보기. 그리고 6번째는 관심 있어서 아이가 활동을 할 때 우리가 명확하게 어떻게 다루는지 보여주기. 근데 여기서 보여주기를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보여주실 때 너무 말이 많은 분들이 계시거나 아니면 보여주는데 엄마가 거의 다 해요.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 아이가 엄마가 하는 활동을 보고 자기가 스스로 해봐야 되는데 자꾸 그걸 보고 엄마가 계속 해주니까 엄마가 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면 모든 걸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 딱 한 번만 보여주고 아이가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그냥 멀리 떨어지세요.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천천히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아이한테 개입하지 않고 아이가 할 수 있으면 모든 걸 그냥 아이한테 줍니다. 근데 이걸 줬을 때도 엄마가 꼭 명심해야 될 건 이 교구 자체에 틀림을 아이가 알아서 느껴볼 수 있는 정정점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스 따르기를 했어요. 근데 주스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스를 따랐는데 이 표면 이상으로 넘칠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내가 여기에 선을 그어 놓지 않으면 아이가 이 이상으로 따라도 된다는 정정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컵에다가 빨간색 테두리에 선을 그어가지고 아이가 이만큼만 딱 따랐을 때 적정량이라는 걸 타인에게 듣지 않아도 느낌으로 심리적으로 요만큼만 따르면 되겠구나 라는 정도를 해볼 수 있게 구획을 나누거나 이렇게 선을 만들거나 틀림에 정정할 수 있는 요소를 심리적인 부분을 심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역할놀이 그리고 실제 발도르프 일상과 그리고 몬테소리 일상의 차이점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정에서 역할놀이와 그리고 몬테소리 활동을 시작해 보실 때 어떤 부분이 가정에 맞는지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신 다음에 그 중에 맞는 또는 몬테소리 교육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그 맞는 교육에 좀 집중해 보시고 집을 바꿔 보시거나 아이가 할 수 있는 활동을 관찰해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